궁금해지는 게 너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강철비 시리즈 제일 원래 중요했던 이름이 이전에 연기하셨던 엄철우, 그다음 또 곽철우 이름이 같지 않습니까? 철우라는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닌 게 한글로 풀면 강철비가 철우니까. 근데 이 영화에 철우라는 이름이 있어요. 있는데 두 주인공도 아니고 유수용 씨가 맡은 배역 이름이 철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징성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철우라는 이름을 왜 도중에 심지어 죽는 유수용 씨한테 주신 건가요? 실제로 이제 철우라는 게 이제 무기 이름이기도 하고요. 무기 별명, 강철비라고 하는 무기 별명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실제로 엄철우 배우님이 이름이 강철철의 최철의 이제 친구 웃자 써서 강철 같은 친구들도 정말 정반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호위총국장의 동생인 박철우, 호위총국장 이름이 박진우거든요. 박철우가 죽으면서 일종의 그러니까 한반도는 강철 같은 친구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강철비 같은 이제 재앙을 맞이할 거냐라는 어찌됐든 선택지가 강철비라는 일의 내용이었다면 호위총국장한테는 그 재앙에 가까운 게 나온 거죠. 실제로 동생 철우가 죽으면서 이제 호위총국장은 소위 말해서 안 좋은 쪽으로 폭주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호위총국장 역할을 하시는 광동원 씨랑 이제 하다가 이 친구 이름이 철우였으면 좋겠다. 자기가 철을 해봐서 아는데 이런 친구한테 철을 위해다는 이름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시자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름 얘기만 해도 이렇게 재밌네요. 네. 지금 그 영화에서 이제 가장 연기적으로 우리가 재밌는 것은 이제 세 배우의 어떤 합이나 이런 데서 오는 부분인데 사실은 코미디 연기를 하시면서도 코미디 연기를 안 하시는 척 하시잖아요. 정우성 씨가요. 그래서 이제 더 코미디가 더 웃기게 되는 것인데 그 셋이 이제 나올 때 이제 그 세 분의 합을 보는 재미가 굉장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앵거스 맥페이든 씨는 이제 그게 약간 더 과하게 느껴져서 그것이 남은 두 배우 재미인데 또 유연석 씨는 사실 평소에 유연식 씨한테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정우성 씨 어떤 이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반듯한 캐릭터가 있을 텐데 이 두 분을 만나서 각각 연기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맥페이든 씨나 유연석 씨나. 앵거스 어찌됐든 그 해외 프로젝트에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 손님을 만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은 배우로서 이분이 한국 영화 현장에 와서 한국 영화 뭐 영화 현장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주도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또 이질적으로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다르지 않은 공간에서 그냥 똑같은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더 다가가려고 했고,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됐는지 이분도 이제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 너무 편한 그 동료처럼 이렇게 편하게 연기를 하니까 방구 끼는 신에서 진짜 방구를 끼더라고요. 좋은 배우는 그게 조절이 가능하군요. 조절이 가능한 부분을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뭐 실제 냄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그래서 역시 훌륭하구나. 이렇게 엄청나다. 시켜세워주고 그런 어떤 서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탐색과 인정, 존중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현장에서 무르익으면서 나중에는 어떤 서로의 이제 화음의 어떤 조율들이 너무나도 재밌었던 그런 작업을 했고 연석 씨는 자세가 일단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뭐 분위기 메이커는 꼭 막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분위기라는 게 결국에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뭐 형들이니까 뭐 본인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늘 뭔가 더 활발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 후배가 갖는 자세를 보면서 또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조선사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그리고 잘 해내야 되겠다는 의지 그리고 이 현장에 대한 어떤 주인의식이 있는 친구니까 굉장히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사를 연기하는 유연석 씨를 보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어떤 다른 이견보다는 그냥 연석 씨가 연기하는 조선사가 조선사다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준 그런 배우였어요. 그래서 그 역시도 굉장히 좋은 든든한 또 파트너였죠. 감독님께 이제 영화의 어떤 영화가 이제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한 두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건데요. 이 영화를 보면 사실 특히 전작하고 비교한다면 전작의 경우는 북한의 반응을 한 가지로 묶어놓은 다음에 남한의 반응을 둘로 쪼개셨어요. 그래서 전작을 보시게 되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 그런 문제들이 생겼고 대통령 선거 결과 정권이 교체가 됐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가장 강경한 의견을 이제 극우 쪽에서 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 말인즉슨 북한의 반응을 한 가지로 두고 이제 남쪽 반응을 둘로 쪼개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야기를 만드신 건데 이번 강철빌 2에서는 정반대예요. 남쪽의 반응은 지금 진보 쪽의 대통령이 되어 있지만 보수 쪽의 견해는 영화 속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견해를 둘로 쪼개서 이쪽에 상대적으로 개방 쪽을 더 생각하는 쪽으로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또 신정근 씨가 있죠. 반면에 이쪽으로는 이제 그 곽가우 씨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근데 영화를 딱 보고 나면 그 인물을 감독님은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 악역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화에서 이제 곽도원이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와 위원장이 연기하는 캐릭터를 우리가 볼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기능적으로만 본더라도 악은 상대적으로 곽도원 쪽으로 보이고 선은 좀 더 좋은 쪽으로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위원장 쪽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런 영화를 만드신 분의 입장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의 군부의 강경파이지 위원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현대사 얘기를 갑자기 하면 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이 얼만큼 국제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가라고 하면 김구 선생님이 암살당하신 게 장제스가 중국 본토에서 쫓겨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각각의 한국에서 이제 그 당시 한반도에서 힘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일종의 뒷배경이 있었어요. 소련, 미국, 중국. 그럴 경우에는 균형이 맞았지만 중국이 실질적으로 본토에서 밀려나자 바로 김구 선생님이 제거당하고 미국과 소련의 입장만 반영하는 두 사람이 남아서 남북이 분단이 되고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북한에 있어서 강경파가 내부적인 강경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강경 모드로 갈지 온건 모드로 갈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 저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사실은 뭐 내부에서 아무리 나름대로의 주파수가 있듯이 이제 이런 뭐 온건한 쪽과 강경한 쪽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찌됐든 미국의 입장이 미국의 전략이 한국의 전략과 입장을 사실상 이제 프레임 안에다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영화에서 우리 남북이 아무리 뭘 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결정된 프레임 안에서밖에 우리는 뭘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그걸 이제 오히려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거죠. 그리고 사실 강경파가 누가 봐도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그쪽에 있다면 강경파가 무조건 시원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입니다. 말을 확실하게 시원하게 하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심지어 한정 대통령이 무능해 보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참고 인내하고 자기가 얻을 결과를 도출하기 전까지는 꼭 참고서 얻어내는 건데 그냥 눈으로 싹 보기에는 강경파는 무조건 시원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말은 잘하니까요. 온건파는 자기가 그 말을 할 수 있을 땐 그 조건이 맞아야만 이제 자기 의견이 맞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영화를 통해서 그 행간을 제가 얼마만큼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기회 대통령이 한숨 참 많이 쉬시거든요. 앞에서. 근데 나중에 이제 잠수함이 이제 드디어 독도 앞바다로 나왔을 때 그 여태까지 답답했던 모든 한숨을 다 내듯이 시원하게 한번 숨을 한번 들이마시거든요. 그 수많은 한숨을 참고 다 참으신 뒤에 나중에 이제 탁 튕고 나서 한숨을 숨을 쉴 수밖에 없는 저는 그게 선한 자, 인내 있는 자들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선하고 인내심을 가진 분들이 항상 무능하다고 비판받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영화 전체에서 보여지는 건 이제 우리가 최신년이라는 분단 동안 우리도 인내심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버럭버럭 화를 내거나 북이 만약에 못된 짓을 하면 막 하고 신경 짜증내는 섞인 분노를 보이기도 하고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신경 쓰기 싫다 그래서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강철비 워투를 통해서 가장 이제 어찌됐든
관객분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은 건 우리에게 현실이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을 좀 그래도 직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어쩌면 가장 큰 이유가 강철비 원투를 관객분들과 만나게 된 가장 큰 이유와 그 작품의 이제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이 참여해 주신 게 그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고 같이 공유하시려고 들어와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뭐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요. 진짜 전쟁을 결정하고 훨씬 더 유능해 보이지만 평화로 가면 굉장히 무능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측면이 있고요. 하나만 더 이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1편과 2편이 서로 상부호적인 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지금 남북관계에서 서로 반대적인 주장을 하는 서로 상충하는 영화처럼 보이기도 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강철비 1편을 우리가 봤을 때 저는 그 영화를 보고서 놀란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남북한 사이에서 어떻게 평화가 가능할까라고 할 때 힘을 키워온 상태에서의 균형을 말하는 영화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남측에서의 어떤 핵무장의 논리를 대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감독님의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근데 이 영화는 정반대로 어떻게 하든 평화협정으로 가려고 하는 한경제라는 대통령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지난한 길을 가장 힘들게 가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영화가 사실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남측에서 보여주는 반응이 사실은 정반대의 두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것은 이제 두 영화가 그만큼 균형을 잡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재밌는 거고요.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영화의 외적인 부분인데 감독님의 마음은 그럼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이에요. 두 가지 입장 중에서 감독님은 1, 2편 모두 만드신 분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1, 2편을 합치면 이제 30년 전에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가 갈 수 있는 4가지 길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그래서 다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전쟁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근데 2편에서 이제 평화체제로 가는 거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제재를 통한 내부 붕괴, 어쨌든 1, 2편에 공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이건 뭐 우리의 입장이 아니고 해외에서 핵을 가지면 그 상대편의 적성국은 뭐 실증도 또 가지더라라는 게 우리 그게 인류 사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도 핵무장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오히려 외국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고 실제로 한국에서 논의가 된 적이 없으나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오히려 언급을 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게 이제 결정권이 없는 사람은 이 4가지를 다 준비해야 되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실제로 전쟁도 준비를 해왔고 평화체제도 다 어떤 정권이든 저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도 보수는 상관없이. 그 다음에 뭐 핵무장은 뭐 한국 내에서 논의된 적은 없지만 이제 일부 과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우리가 결심만 하면 언제 얼마의 돈이 들면 언제까지 가능해요.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 정도는 한국에서 이미 나왔고 오히려 이제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한 이제 준비가 한국 사회가 오히려 가장 없는 거 아닌가. 2017년에는 실제로 중국은 수십만 명의 군대를 이제 동북 쪽으로 올려보내고 200만 명 정도의 난민을 중앙 캠프로 실제로 건설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강철비 실세를 다뤘었고 만약에 한반도 대한민국이 이 국제 질서를 주도해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전 당연히 평화체제 구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쿠키에서도 이제 사실은 질문하는 한 질문이 예스로 대답해도 평화체제 구축이고요. 노로 대답해도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스로 대답해도 그거로 가는 과정 중에 일단은 평화체제 구축이 뭐냐면 다른 나라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개로 나눠서 최소한 이제 EU처럼 혹은 유럽처럼 그냥 이웃이 되는 거죠. 사이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노라고 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더 다른 나라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저희가 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길은 근데 꼭 이런 얘기는 해외에 있는 분들을 말씀을 인용을 해야 오해가 없더라고요. 진 로저스 같은 분도 실제는 뭐 만약에 남북이 화해 모드로 가서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자랑하면서 통일 한국은 혹은 이제 그러니까 코리아 유니온은 어마어마한 강국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세요.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 눈초리를 바라볼 텐데 어찌됐든 진 로저스라고 세계 4대 아주 전설적인 투자자가 얘기를 하는 건 많은 분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덕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강철비 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당의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면 이익의 관점으로 해도 좀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 국가의 외교라고 하는 건 국가이익의 극대화라고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거든요. 예. 그럼 사실은 그냥 외교 안보라는 건 사실 국가이익의 극대화 그쪽으로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지금
사실 한반도의 분단과 긴장은 주변국들에게 다 이득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 이제 외교가 약간의 전선 게임이 있다고 치면 그럼 우리도 그럼 긴장과 분단이 이득인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물론 저런 놈들이랑 어떻게 화해를 해?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익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이 국가에게 극대화다라는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저는 평화체제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가장 큰 이득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편이 또 중요한 느낌이 있는 거네요. 정호정 씨는 이제 배우로서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숨결 같은 걸 불어넣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영화를 찍고 나면 사실 이 영화가 그냥 굉장히 작은 이야기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큰 이야기를 정말 크게 하는 영화인데 더군다나 거기서 이제 한국 영화 연기를 맡으셨고 영화 한 편이 끝났습니다. 이제 관객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게 될 텐데 배우 입장에서 이런 연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남북 문제를 포함해서 생각들이 시선들이 좀 달라지거나 강화된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런 영화를 찍으셨으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화를 찍고 난 현재 생각은 어떠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강화됐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언론 배우 시사 끝나고 이제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민족은 이미 충분히 불행했는데 이 불행을 언제까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언제까지 이 불행에 대해서 무디게 생각하고 언제까지 외면할 것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불행은 왜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과거에 또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스스로의 과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현재의 우리 그리고 미래로 나가야 될 우리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죠. 네. 네, 그 뒷얘기 재밌는 말씀들부터 시작해서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를 좀 바꾸고요. 네, 일단 정우성님에 대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가 이따 끝나고 여기 앞에서 선물 받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 아이디 쓰셔서 선택한 건 아니에요. 강철비투 정상회담 대박나자님께서 정우성님 이번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지금 느껴지시는 명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지금 생각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내한테 엉덩이 나는 거죠. 우성은 나의 우상이라고 라임 좀 하시는 분인데요. 양우석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끝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삭제한 씬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님에게 한 번 더 돈을 뜯기시거든요. 따님에게 돈을 한 번 더 뜯기시는데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확장판이 아마 9월이나 10월쯤 나올 텐데 확장판이 하나 살아 있습니다. 더 안쓰럽게 보일 뻔했네요. 한경재 만만세님께서 극중 영부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셨네요. 영부인의 본명이요? 염정한 임신. 그대로. 그분의 뜻이신가요? 아니면 감독님의 뜻이신가요? 삼시세끼에 대한 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시세끼에 대한 오마주. 삼시세끼에 이제 아마 정 배우님이 아마 게스트 1호셨지 않았나요? 예. 거기서 이제 염정한 배우님과 이제 정 배우님의 케미를 제가 봐서 좋겠다. 저 두 분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너무 빨리 와서 다 못 읽겠는데요. 어느 분인지 제가 못 읽었는데요. 왜 수학 선생님으로 설정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막히면 거꾸로 가자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영부인께서 가지고 계시면 제일 오히려 영부인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했더니 좀 깐깐한 수학 선생님 같은 그런 모습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수학 선생님으로 정하게 됐고요. 또 마침 10cm짜리 원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수학 선생님이 필요했습니다. 네, 이거 보고 나면 가만히 있어 어떻게 구하나 싶으면서 다들 네, 국민들의 어떤 산수 실력이 드러나지 않을까. 정호성 장님께서 마지막 독도 장면은 실제로 독도에서 촬영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거 정병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님께서 네. 이게 뭐 어디 나가는 멘트가 아니니까 당진 세트장 주차장에서 촬영했어요. 당진 세트장도 좀 약간 깨는데 주차장에서 찍으셨군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상상 앞에 차들이 가득한데 바다로 생산하시면서 그래서 한숨을 쉬셨군요.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떤 장면에서 NG가 제일 많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NG가 그렇게 많이 안 와요. NG가 뭐 거의 없었더라고요.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액션씬 질문들을 너무 적게 드린 것 같은데 잠수함 액션씬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상당 부분은 시시겠지만 잠수함 액션씬들은 어떤 원칙으로 찍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영화를 이제 할 때 나름대로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르적인 재미를 끝까지 가져가 보자 하는 원칙입니다. 변호인 같은 작품 같은 경우는 법정 영화 장르로서는 한번 그 끝이 어딜지 한번 장르적 완성도를 한번 가보자였고 이번에 강철비 2 같은 경우는 이제 잠수함 액션 영화라는 그걸 한번 가보자였고 어찌됐든 최대한 고증을 맞추고 최대한 잠수함 현대 잠수함의 전에서 이제 교리 같은 게 많이 발전해 있거든요. 그 이제 현대 잠수함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한번 넣어보자. 전술적인 방법론이나 아니면 지역 지효를 이용하는 방법론들을 최대한 넣어서 그래서 아마 해외에서 만든 잠수함 영화하고 조금 결이 다르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해외 영화들이 있었던 일이나 뭐 그량식을 한다면 저는 조금 더 실제로 이제 잠수함 훈련이나 아니면 군사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현대 잠수함전에 극한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뭐 그런 걸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그냥 막연하게 상상으로 한 게 아니고 최대한 고증에 맞춰서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걸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뒷부분에 그 어뢰라든지 폭뢰라든지 그 상황들이 굉장히 정밀하게 잘 이렇게 느껴져서 큰 실감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나도기도님께서 질문을 제가 까먹어버렸네요, 그 사이에. 가장 기억나시는 대사로 어떤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고 정호성님께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기억나십니까? 국민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까? 그 이상의 이제 기억이 남는 대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영화에. 그 장면도 굉장히 길게 찍으셨잖아요. 굉장히 또 신경 쓰시면서 힘들게 찍으셨을 것 같은데. 갑자기 촬영 날짜가 바뀌었어요. 잡았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촬영해야지도 모르고 이거 잘해야지. 그러니까 진정한 호소자 해야 되니까. 진정성을 담으려고 했는데 잘 전달되게 바랍니다. 마지막에 더군다나 정지하면 끝나니까 저것도 주차장에 쓰셨습니까? 지금 막 영화 보고 이제 영화에 대한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거 그래서 피해드리면 안 돼요. 다음은 뭐 거의 통제하고 찍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인상같이 네, 짧은 시간에 제가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저희가 예정된 1시간이 훌쩍 지나서 끝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분도 깊은 얘기대로, 재밌는 얘기대로 너무 풍부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개봉을 앞두고 이제 오늘 첫 행사를 끝내시는데 두 분의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그 시프라디라도 적으신 무슨 DVD 코멘터리를 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이제 코로나19 다스림 초반에 개봉해서 코로나의 영향을 아주
정면으로 받은 영화였거든요. 제 금수기도 정상회담이 개봉을 하면서 아직도 이제 코로나19는 진정세, 전 세계적으로는 진정세는 안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자발적인 어떤 방역의 소선수범자가 돼서 이렇게 다시 극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영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일상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게 없구나, 이렇게 특별한 게 없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너무 반갑습니다. 외국문 하시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 강철 원투를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건 사실상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해보고 준비해보고. 그래서 영화를 보실 때 너무 현실하고 싱크일이 때로는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상력이, 이러한 상상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렸으면 좋겠고 생각할 거리도 드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이 엄혹한 시기긴 하지만 한번 고민을 좀 같이 해주시면 이게 어찌됐든 우리한테는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에 다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싶고 하지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영화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곳에서 굉장히 심각한 영화처럼 지금 포장이 되고 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미디도 있고 액션도 있고 충분히 영화적 재미를 갖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넉넉하게 좀 열린 마음으로 봐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가실 때 배지, 영화 배지가 선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끝까지 영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요. Every day with you is magic.